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을 선사하는 숲. 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곁에 이런 숲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땅에서 불과 50년 만에 초록빛 기적을 만든 나라. 그 기적을 만든 이들의 땀과 노력을 함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혔던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땅과 산도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광복 후 황무지로 변한 산은 재건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또 한 번 시련을 맞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와 산이 불타버린 거죠. 기록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숲이 황폐했던 거는 1953년입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산의 그 우거진 정도를 우리가 인목축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단위 면적당 나무의 부피를 따지는 건데 이럴 때 1953년도 통계가 1헥타당 5.3 입방미터. 지금은 160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 한 70년 사이에 산림 녹화가 30배 이상 됐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1953년에는 산의 나무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집이 되기도 하고 땔감이 되기도 하고 먹을거리가 되기도 했던 나무. 산의 나무는 자라기가 무섭게 잘려나갔죠. 그러니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 가뭄도 점점 심각해져 농민들의 살 길은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 우리 산에 필사적으로 초록빛 운동을 벌인 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그의 최대 관심은 황무지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중학생에 이제 여기 이제 부족을 해서 나무를 심으러 왔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있었어요. 이 나무를 많이 심어야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은 나무를 많이 심고 가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이 이제 발족되고 나서 처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조림 야외에서 조림하는 행사에 처음 참여했던 조림지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수목원 내에 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그 어린 묘목을 삽으로 심는 게 아니라 이분이 호미를 가지고 심으셨어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저거냐면 아주 아기처럼 이렇게 잘 가꿔야지만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고 동력이 돼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산림 녹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굳힌 건 1964년 독일 방문이었습니다. 브레이브케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 본시에 무사히 도착, 서부독일 방문에 역사적인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과 20년 만에 울창한 산림으로 변한 독일의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던 거죠. 4월 5일은 청명일이자 20번째 맞은 식목일입니다. 이날을 맞아 서울 시내 동작동 국군묘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선부 요인 그 후군은 철저한 계획에 강한 통제력을 더해 산림 녹화의 의지를 하나 둘 행동으로 옮깁니다. 먼저 연료림을 심는 사업을 수행하고 1967년엔 산림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1973년엔 제1차 치산 녹화 사업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토에 사방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틈나는 대로 사방 사업 현장을 돌며 감독하고 겁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산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지도 확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었죠. 산림 녹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때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은 치안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실시, 무려 750추럭분의 부정 임산물을 압수했습니다. 불법 벌목을 막자 전국에 도벌꾼이 생겨난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쳤고 이와 함께 구공탄을 살 수 있도록 양묘 사업 같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하는지를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했죠. 이런 철저한 계획과 굳건한 의지로 조금씩 푸른 생기가 돋아난 우리 산. 물론 이런 기적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중엔 우리나라 인목 육종 분야의 선구자 현신교 박사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산림 부국론을 강력히 주장하신 분이에요. 산림이 울창해야지만 산림이 이제 수원 함양을 하니까 물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강으로 흘려보내니까 그 물이 이제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또 물이 풍부해지만 공업용 용수가 또 공급이 되고 또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지만 식량 생산과 공산품 생산 또 우리 생활도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 그 철학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도 산림 부국론에 대한 그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철학이 이렇게 딱 맞은 겁니다.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태어난 현신교 박사. 문학도를 꿈꿨던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농림학교에 진학하는데요. 그곳에서 황폐한 땅을 보며 우리 땅에 맞는 좋은 품종의 나무를 개발하는 것이 녹화의 지름길이라는 걸 깨닫고 소나무의 생장과 토양 연구에 매진하게 되죠. 그러던 1951년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미국 국무성 외무부의 산림 분야 전문가로 뽑혀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된 것. 이때 우리 산림 녹화의 획을 그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리기다 소나무하고 테다 소나무가 이 연구소 내에 그 침엽수 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걸 보시곤 그 또 마침 그 연구소가 그 다른 수종관에 교배를 해서 잡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또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나라에 니기다 소나무가 이미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그 니기다 소나무에다가 훨씬 더 생장이 좋고 재질도 좋은 테다 소나무하고 교배해서 잡종을 만들면 우리나라한테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교배를 하십니다. 귀국 후 그는 한국 최초의 인목육종연구소를 설립하며 자신의 연구를 현실화하는데요. 당시 그의 호를 따지은 연구소에 가득한 이 소나무가 그가 교배한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적응력이 강한 리기다 소나무와 생장 속도가 빠른 테다 소나무의 장점을 두루 가진 이 소나무는 황폐한 우리 땅을 빠르게 녹화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미국에서 차관을 빌려 산림 녹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962년 미국 정부에 이를 끊자는 삭감안이 올라간 거죠. 그때 이를 저지한 게 현신교 박사의 연구였습니다. 현신교 박사의 연구를 통해 원조 삭감안은 부결됐고 그의 이름도 해외에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산세 좋기로 유명한 횡성. 조용한 호수를 앞에 두고 하얀 설국으로 변한 이곳에 겨울산과 잘 어울리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또한 현신교 박사의 손끝에서 태어난 은수원 사시나무로 그의 이름을 따서 현사시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생장 속도가 빠르고 산지에도 조림이 가능해 산림 녹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녹화 사업에 과학적 토대를 마련한 현신교 박사. 그가 설립한 육종연구소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육종 연구가 한창입니다. 인공 종자 배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종자, 즉 씨앗에서는
종묘가 하나만 발화돼서 나오지만 우리가 선발한 나무의 뭐 눈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종자에서 이 인공종자를 만드는 기술을 조직배양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자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만 개, 그리고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신규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건강한 나무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우리 산은 더욱 건강해질 겁니다. 지금의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해 평범한 국민들도 저마다 힘을 보탰습니다. 해발 621m의 충령산. 이곳은 편백을 비롯해 삼나무, 측백나무 등 무려 250여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곳인데요. 이런 울창한 숲을 만든 데엔 한 사람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숲을 일군 임종국 선생. 1915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그는 1927년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미곡상에 취직하는데요. 전국을 누비며 일하던 그때 헐벗은 우리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후 결혼을 해 장성에 터를 잡게 되는데요. 그 무렵 장성에 큰 홍수가 터집니다. 헐벗은 산림 탓에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으로 논밭이 다 망가지고 장성역까지 물에 다 잠긴 것.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조림이었습니다. 곧 마을 앞에 시험 육묘장을 마련하고 삼나무 편백 씨앗을 심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부자는 육묘장에 둘러 싹이 트는 모양을 살폈다. 조바심에 밤잠을 설치면서 양묘업을 통해 돈을 번 그는 버는 족족 나무에 투자했고 1955년엔 아예 모든 재산을 정리해 숲을 가꾸는데요. 그가 심은 나무는 한 해 평균 3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산에 지금도 남아있는 우물 하나. 당시 그가 직접 판 우물로 산에서 먹고 자는 그에게 이곳은 지휘본부였습니다. 그 이제 축직도 여기서 주무시고 며칠 안 오시고 특히 이제 가뭄이 든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특히 이제 겨울에 이렇게 겨울에 오면 눈이 많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면은 여기 와 계셨어요. 산에 가서 나무들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인지 나무로 털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당시 왔었죠. 우물에서 야산까지 8km 20리길. 늙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저러다 죽을 것만 같았다. 그의 열정에 가족과 마을 주민들도 함께 물지개를 지어 날랐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집념으로 만들어진 초록숲. 마지막까지 그의 당부 또한 나무였습니다.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지 한 7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시면서도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나무를 산에다 많이 심어야 된다. 나무를 지금 많이 심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이다. 그런 유언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언이 됐어요. 이것이 내 산이 아니고 나한테 잠깐 맡겨놓은 산이다. 내한테 맡겨진 것인데 맡겨진 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는 평생을 사랑하던 나무 곁에 묻혔고 이제 그 숲은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에 반해 우리 산림 녹화에 평생을 바친 외국인도 있습니다. 태안반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수목원. 섬과 바다 그리고 숲을 함께 품은 이곳은 다채로운 자연만큼 다양한 종류의 희귀식물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바다와 접해 있어 여름철에는 서늘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방계 식물의 북방 한계선 또는 북방계 식물의 남방 한계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현재는 16,000여 종의 식물이 수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사립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수목원을 만든 사람은
귀화 미국인 1호, 푸른 눈의 한국인 민병갈 선생입니다. 그와 한국의 인연이 시작된 건 1945년 9월인데요. 그의 한국 사랑은 처음부터 각별했습니다. 6.25 전에도 계셨고 6.25 후에도 오셨는데 그 소박함, 그 자연과 가까이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거 그런 걸 알고 즐기셨고 또 한국의 그 개량 한복 이거를 주로 그 복장을 입고 다니셨어요. 저는 늘 혼났습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왜 아직 미국 국적을 갖고 있냐. 후에 저도 이제 그 특별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됐지만 그분은 늘 저한테 빨리 미국 국적 버리고 너 한국에서 뼈를 묻힐 거지 여기서 죽을 거지 뭐하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민병갈 선생. 11개월의 군 생활 후 그는 아예 한국에 정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천리포 해안가에 있는 땅을 사게 되고 고민 끝에 그곳에 수목원을 짓기로 하는데요. 첫 삽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다만 바닷가 쪽에 물이 빠지면 들어올 수 있는 그 바닷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물이 빠지면 바닷길로 해서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쪽 천리포 같은 경우는 그 수맥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식물을 심으려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하셨던 게 뭐냐면은 연못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연못을 파고 전기가 없어 발전소를 돌려가며 국내외에서 힘겹게 묘목을 들여와 만든 수목원. 하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한 나무들은 대부분 죽기 일쑤였습니다. 그 후 그는 본격적으로 식물 공부에 매진하는데요. 라틴어 학명까지 줄줄 외울 정도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평일엔 은행 근무로 주말엔 수목원 일로 정신없이 바빴던 민병갈 선생. 그는 자신이 지은 이 한옥에서 생활하며 천리포 수목원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1973년 가을 드디어 국내 최초의 사설 수목원인 천리포 수목원이 탄생합니다. 그 후에도 그는 해외 수종의 도입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종자를 거래했던 곳은 33개 나라의 315기관. 직접 기록한 구매 명세서를 포함해 나무에 대한 메모가 창고 하나를 채울 정도로 그의 나무 사랑은 지극했죠. 나무를 잘 보호하면 민둥산에도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꿨던 푸른 눈의 한국인. 그가 황무지에 심었던 초록꿈은 이제 많은 사람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품종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죠. 계속 저희도 꾸준하게 국내에 있는 식물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또 이력 관리도 철저하게, 지금 보시는 개체들이 다 지역별로 다 다른 개체들인데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역별로 딱딱 구분이 되게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형태가 우수한 형태들을 가진 종류들은 저희가 신품종, 신재배 품종으로까지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선 나무뿐 아니라 미래의 산림 영웅들의 꿈도 커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숲과 나무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무를 심은 산림 영웅들. 그들이 만든 숲을 후대에 잘 돌려주기 위해 이젠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 땅은 한국전쟁 이후 헐벗고 민둥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 여러분들이 선배이신 산림영웅들 그리고 임원민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의 풍성하고 울창한 숲을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우리 산림영웅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 200년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우리 한반도의 숲을
우리 한반도의 살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라져가는 자생식물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자생종을 왜 지켜야 하는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채로운 우리나라의 식물을 위해서 역량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치료가 필요한 식물에게 도움이 주는 나무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공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단 이게 무엇인지, 식물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드리는 게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